네, 각종 사건 사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최단비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 봅니다. 자, 지금 부산 일가족 살인 사건이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된 사건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자, 이제 밝혀진 시간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후 4시에 지금 이 범인이 이 가족의 아파트로 잠입을 합니다. 이 아버지 60대 아빠 이 조 씨가 계셨는데 이 아버지를 먼저 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외출했던 그 노모 80대 노모 박 씨와 그리고 이미 사망한 조 씨의 아내 며느리죠 박 씨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고부를 또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집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 심야 시간에 손녀딸 30대 손녀딸 조 씨가 들어오자 살해를 합니다. 이 조 씨와 교제하던 관계예요. 조 씨와 교제하던 결혼 여자친구였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자친구 가족을 전 여자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의 일가족을 모두 살해한 거죠. 상황입니다. 그것도 집에서 계속 기다리면서요? 장시간 기다리면서.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명을 살해한 이후에 자신이 세워놨던 차에 가서 질소통을 가지고 와서 그 아파트의 다른 저게 방에서 그 모습이죠? 지금 질소통 저 질소통 모습이죠? 차 안에 있던 질소통을 굳이 자신이 다 살해한 4명이 지금 유기되어 있는 아파트로 들고 올라가서 방에서 스스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본인도요? 그러니까 지금 범인도 살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니 왜 저렇게 독한 마음을 품고서는 일가족 4명을 다 살해를 한 겁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밝혀진 바로는 사실은 이 범인은 이 가족과 무슨 관계였는가? 뒤늦게 이 손녀딸과 교제하던 관계였다. 심지어 지난 8월까지 이 집에 함께 동거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우리 사위야, 사위 될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동거를 하면서 거의 사위로 인정받았던. 그런데 그 한 8월 이후 2개월 동안 아마 결별을 손녀딸 여성 쪽에서 통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는 과정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별 범죄의 가장 극단적인 한 형태가 아니겠는가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너무 끔찍하기도 하고 정말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요즘에 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이별 살인의 또 연장선상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고 정확하게 안전하게 헤어지지 못하고 상대방에 대한 응징과 보복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교제했던 여성의 가족도 나의 적으로 생각하는 즉 아와 피아의 심리 상태를 분명히 한 상태에서 내가 분명히 일정한 처단적 행위를 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내가 할 바를 다 했다. 그리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방식의 타살 후 자살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과거 수년 전에도 울산에서 발생했던 2자매 살인 사건은 이와 비슷한 이런 양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제는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교제로 생각했던 여성을 살해하고 그 동생까지도 결국은 이제 살해를 한 이후에 본인은 이제 부산에 있는 한 산속에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지만 사실 그것이 또 온전치 않기 때문에 지나가던 그 등산객에 의해서 발각돼서 검거가 됐는데요. 이처럼 그 왜곡된 그 남성주의적 그 생각, 내가 모든 것을 온전히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반항하게 되면은 바로 응징과 처단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그 가족 몰살의 범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근데 저 CCTV를 보면 저 질소통도 질소통입니다만은 큰 가방을 메고 가고 있는데 그 가방 안에 아주 끔찍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처음으로 저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을 했을 때에 들고 있었던 가방이 지금 화면에 나오죠. 저 가방 안에는 흉기, 이 범행에 사용할 흉기 무려 56정이 들어있었다라고 경찰에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저 화면을 하나를 보더라도 아까 화면에서 또 질소통을 다음날 운반하는 장면의 화면도 있었죠. 지금 저 오른쪽 화면인데요. 저 2가지 화면을 봤을 때에는 이번 범행이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하고 의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 가족들과 얘기를 하다가 감정이 우울해서 처음부터는 살인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는데 살해가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저렇게 범행에 쓰려고 했던 흉기를 준비했고요. 또 그 이후에 그 나머지 이후에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까지도 미리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저 집에 침입했을 때 일가족 전부를 살해하려는 계획된 고의가 있었다라고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범행 이유에 대해서 담당 경찰서 측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현장 상황이 아주 그 둔기 얘기에 의해서 살해되었다. 일가족을 다 한꺼번에 살해를 했다. 일부 참고인 지술이 있었다.
그런 것으로 종합해 볼 때 손녀하고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근데 끔찍하게 굉장히 죽였기 때문에 이 사건에 충격이 더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자신이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에게는 더 심한 범행을 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가족으로 보이는 이제 할머니, 부모는 이 화장실에 이렇게 사체를 유기한 반면 이 당사자 그 여성은 이 배에 응접실에 이것을 방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살해 행위가 이제 목조름 행위도 함께 있었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일부 그 보도 등에 의하면 일정한 그 가학 행위도 함께 한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추정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가방 안에 추정입니다만 말이죠. 그래서 가방 안에 있었던 그 도구가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사망 시간도 아마 순차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그와 같은 잔혹한 행동을 함께 또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있는 것은 아닌가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정밀 부검을 통해서 사망 시간이 추정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지금 그 간단한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봤더니 그 전자 충격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그 검사도 했다. 뭐 이런 등으로 봐서는 마음을 먹고서 얼만큼 잔인하고 가학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을 미리 마음속의 지도상에는 그려놨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질소통은 원래 잘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거? 뭐 이제 구매하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합법입니다. 이 뭐 공사 현장이나 여러 군데서 쓰기는 하죠. 근데 이런 용도로 이제 구하는 경우는 좀 희미한, 굉장히 좀 희소한 사례인데요. 그런데 잘 보시면 지금 아까 이 교수님 설명 잘 주셨지만 리추얼이라고 하는데 살해 극 자체가 이 범인의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완전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는 그러니까 변호사 얘기하는 것처럼. 부모 할머니를 화장실에 유기하고 그 소녀딸 자신의 전 여친을 거실에서 살해하고 거기에 방치하고 시신은 훼손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자신의 어떤 범행의 목적이 다 끝났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범행 장소를 떠나죠, 보통. 자신의 차가 밖에 있었고 자신의 최근 거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디 산속이나 숲으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왕왕 있는데 그 무거운 질소통을 범행 현장으로 다시 들고 들어와서 다른 방에서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이건 뭐냐면 이 집안은 내 것이다. 내 통제하에 있다. 아는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는 이 집의 일원이다. 혹은 내가 가장 우월하다.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표상하는 행위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추정이긴 합니다만 참 이 범인의 극단적인 심리, 사실은 이 전과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초범의 이렇게 잔혹한 살인은 굉장히 드물게 보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잔혹성이 어떻게 이렇게 폭발할 수 있는지. 최근에 보면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있었고 강서구에서 또 주차장 살인 사건도 있었고 뭐 그건 스토킹이었어요, 거의. 네, 부산 일가족 살인 사건도 있고요. 뭔가 끔찍한 살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이게 우연의 이치입니까? 아니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까? 만약에 그 사회 구조적인 뭐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만을 그 지향했던 이런 그 뭐 교육의 문제까지도 짚어볼 수는 또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그 이성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그 진정한 의사 자체를 진정하게 수용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 가부장적 생각들, 이것이 지금 벌어졌던 것의 공통적인 그 심리 기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께서도 심각한 범죄에 대한 공포감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좀 중장기적인 그 계획 자체를 공표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안한 공포를 해소하는 것이 좀 시급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유, 정말 끔찍한 사건들 좀 뉴스로 안전했으면 하는 바람. 자, 다음 주제 볼까요? 다 털고 간다. 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29일,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다음 주 월요일 이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요. 자, 이재명 지사의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다 하자고 하려고 합니다. 제가 1,300만이 넘는 도민들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데 거기가 시간 낭비할 수 없고 그냥 한꺼번에 다 하자. 강제 입원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하도 참고인들 조사도 뭐 왜곡도 많이 해놓고 그래서 그 부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뭐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다 털어야죠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조사받을 게 꽤 많습니다. 또 근데 지사기 때문에 하루 만에 끝날 것 같기도 하고요. 당장 월요일에 조사를 다 받게 털고 갈 수 있을까요? 하루 만에? 네. 지금 이재명 지사가 고발된 혐의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예. 하나는 방송 토론에서 지난 지방선거였죠. 방송 토론에서 김부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을 바른미래당의 성남접해 진상조사특위는 그것을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하나 그리고 성남시장의 권한을 남용해서 그 당시에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점 예. 직권남용 그리고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의 기업들의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게 했다. 그래서 예. 특가법상 뇌물죄 등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고발건 말고도 본인이 김부선 씨 상대로 해서 고발한 건이 있어요. 지금 이번에 다 털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지사 측에서. 지사 측에서 예,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예. 이재명 지사 측에서 고발을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같은 사실관계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 다 털고 가겠다는 것은 이 세 가지 혐의뿐만이 아니라 예. 본인 이재명 지사 측에서 고발을 한 건까지도 이번에 한 번에 가서 예. 다 조사를 받고 두 번 더는 조사를 받지 않고 싶다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 아니 같은데요. 근데 지난번에 뭐 지금 법정 구속되긴 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하고 김부선 씨하고 드르륵 나와가지고 이게 고발한 건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남부지검 가가지고 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건 분당경찰서에서 조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통합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통합이 안 됐는데 이걸 예를 들면은 그쪽에서는 고발인이잖아요. 고발인.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고발한 것이 아니라 고발을 한 사람이 따로 있고 그렇다면 피고발인인 김부선 씨 쪽에서를 먼저 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재명 지사가 예를 들면 새로 고소를 받은 쪽 예. 있잖아요. 그것은 다른 사실관계이지만 사실관계는 하나이기 때문에 조사를 한 번을 받아서 그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의도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내가 앞서서 문 대통령에게 조금 많이 공격을 한 것 같다 이런 말도 했었고요. 뭐 앞서 국정감사 때에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인생 무상이다 이런 마음의 표현을 또 조원진 의원하고 거의 네. 브로맨스 같은 맞습니다. 모습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극과 극은 통하는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도 그날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예. 자, 어쨌든 훈훈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같은 당 내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예. 누가 좀 이제 이렇게 보호해주는 세력 없이 혼자 싸우는 모습이다 보니까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상된다. 이게 이제 조원진 의원의 질의의 배경이었죠. 예. 네. 그랬는데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허허 웃고 인생 무상입니다 하고 넘어갔지만 네. 지금 다 털고 갈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도정 초입에 있고 네. 도지사로 끝날 게 아니고 정말 이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네. 계속 물망에 오르내리고 지금 지지율 조사하면 상위로 계속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다 털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진작 하나씩 털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 개가 몰려 있잖아요. 예. 아까 세 가지 혐의를 최단비 변호사가 정리해 주셨지만 네. 이게 다가 아니고 지상파가 보도했던 조폭 연루설도 있었고 연루설. 또 하나는 최근에 바로 엊그제입니다. 그 부인이 경찰에 또 이제 출두했던 그랬었죠. 해경군 김 씨는 누구인가? 이 또 고소 고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잔여물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한 번에 다 턴다 이렇게 예. 좀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예. 조기에 이 문제를 다 해소하겠다. 앞으로는 내가 도정을 하는데 예. 과거의 사례가 발목 잡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걸 좀 이재명 지사는 정치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가 지난해 조기 대선 전 경선 때 지금 대통령이 되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예. 너무 공격해서 이 부메랑으로 받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거는 좀 반성을 하셨어요. 예, 라디오 예. 인터뷰를 그렇죠, 보면.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당내에 섭섭함이 있어요. 지금 이 반 이재명으로 나를 공격하는 세력이 네. 민주당 내 지지 세력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가짜 지지 세력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국면을 예. 조금 정리정돈하기 위해선 사안 하나하나에 정말 내가 무고하다고 하는 것을 밝히시는 게 첫 번째. 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당내 정치적인 상황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나를 반대하면 가짜 지지 세력이다라고 규정하면 예. 그 안에도 복잡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진짜 가짜 지지 세력도 섞여 있을 수 있지만 예. 정말 오랜 민주당 지지자인데 이재명 시장은 안 됩니다. 이런 예. 기류가 있을 수도 있고 예. 이 부분을 이렇게 싸잡아서 단정짓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조금은 위험하다. 이런 권고도 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한번 이재명 지사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이런 부당한 공격을 하는 세력은 침투한 가짜 지지 세력이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상식을 갖춘 사람들이 보면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그게 우리 진영에 도움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게 진짜 우리 진영 사람들이겠습니까? 예. 근데 뭐 아니라고 봐요. 자, 이 가짜 지지 세력이라는 표현도 쓰셨습니다만은 이재명 지사는 지금 여러 가지 좀 억울하게 느끼는 게 좀 많으신 모양이에요. 당내에서도 좀 약간 섭섭한 분들이 계신 것 같고. 분당 경찰서도 엄청 섭섭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지사 측에서는.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29일 아침에 그 조사를 앞두고 하나의 그 삿바 싸움 비슷한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그 공보팀에서 수사에 무엇인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예.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 바꿔 얘기하면 수사관에 대한 그 기피 신청을 했더니 그 다음 날 바로 그 압수수색이 그 뭐 들어오더라. 예. 뭐 이런 얘기를 그 포함해서 수사의 기밀 사항이 고발인 쪽으로 이렇게 누설되는 것 같다. 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을 보면 무엇인가 출두 전에 심리적인 압박감을 또 수사관에게도 보려고 예. 하는 뭐 이런 그 기싸움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그 많이 듭니다. 아니 근데 분당서도 되게 힘들겠어요. 김부선 씨도 분당서한테 문제 있다 그러고 네. 그 저 뭐야 부인도 네. 분당서에서 조사받다 그냥 네. 중간에 나가셨다 그러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비공식 자리에서 분당서에 있는 관계인들을 만난 적이 며칠 그래요? 전인데요. 네, 그 업무 강도가 그 상당히 높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언론이 그 주시를 하고 있을 뿐만이 그렇죠. 아니고 예. 조금만 그 연동을 해도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오해의 그 빌미를 줄 수 있는 예.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수사 업무보다는 10배, 100배 이상 조심하고 있다. 뭐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그 월요일 날 그 조사가 1회로 정말 끝날 수가 있는 것인지. 예. 왜냐하면 수사하는 주체가 이제 판단할 사항인데. 그렇죠. 예, 본인이 한 번에 다 털고 가겠다 그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의 1시간은 1시간이 아니고 1,300만 시간이다. 왜냐하면 도민이 1,300만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심리적인 삿바 싸움의 한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되게 예민한 문제인데 예. 이 우리가 매체니까 좀 이 뭐가 팩트인지를 정리해야 돼요.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이재명 지사의 이제 트위터를 봤어요. 예, 예. 근데 충청권 신문에 기사를 하나 이렇게 링크해서 날리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예. 이 김혜경 씨가 경찰에 출두했어요. 부인이. 예. 2시간 조사를 받다가 비공개를 요구했는데 경찰이 지금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 예. 나 조사받지 못하겠어. 그리고 마치 그 전에 김부선 씨도 30분 있다 돌아간 것처럼 그랬죠. 진술 거부를 하고 돌아갔다라고 보도가 다 됐는데 예. 이재명 지사는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게 경찰이 더 이상하다. 뭐냐면 2시간 동안 조서를 다 쓰고 그다음에 날인까지 했다는 겁니다. 중간에 나가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사는 김혜경 끝났다. 씨가. 예.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경찰이 한 번 더 조사하자. 이런 얘기를 해서 왜 한 번 더 조사를 하느냐. 조사가 끝났는데 예.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던 와중에 이제 언론의 보도는 진술 거부로 나갔다고 됐으니까 예. 마치 어찌 보면은 음해 세력이 지금 있는 것 같은 의구심을 이재명 지사가 예. 신문 기사 링크를 해서 이제 저 트윗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 팩트가 진술이 다 끝났고 조사가 끝난 게 맞으면 예. 2시간 동안 조사가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재명 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는다면 예. 경찰은 왜 더 조사하자, 다시 조사하자라는 제안을 했을까? 예. 그리고 왜 또 이 비공개로 하기로 했던 걸 언론에 경찰이 흘렸다면 예. 정말 흘렸을까? 그리고 마치 왜 진술 거부의 모습을 만들어서 네. 이 김혜경 씨를 공공에 처하게 했을까? 이재명 지사의 이제 어떤 이 의구심, 의혹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러네요. 의혹이 더 커져요. 저는 왜 그러지? 정말 이재명 지사의 말이 맞다면 경찰이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면 의혹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해결될 게 굉장히 많아서 예. 지금 이 이야기와 또 반대쪽에 누가 예. 있냐면 이정열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궁차사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예. 해경군 김씨는 누구인가를 찾는 사람이 지금 예. 소송을 건 사람이 지금 3,000명이 넘는 시민이 내 변호인이 있는 거거든요. 예.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럴듯한데 지금 진실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의혹은 29일 하루에 예. 이재명 지사의 이 진술로 다 클리어되기는 쉽진 않아 보인다. 아니 근데 이재명 지사도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쪽이 지금 김부선 씨가 돼버렸어요. 근데 변호하던 사람이 지금 감옥을 갑자기 가버렸거든요. 지금 거기에 소송도 당했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김부선 씨와 또 공지영 씨가 지금 고발을 당했어요. 이 보수단체의 하나의 보수단체에서 지금 현재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고발을 당한 상태인데 사실은 새로운 고발을 당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김무선 씨 같은 경우에는 고발을 당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강용석 변호사가 법정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본인의 변호인이 없어진 겁니다. 사실은 강용석 변호사는 법무법인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무법인 내에서의 어떠한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해도 그것은 그 변호사의 개인과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무법인과 체결하게 돼요. 아, 법인하고 체결을 하는 겁니까? 네. 그럼 넥스트로라는 그 회사하고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담당 변호사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는. 그래서 사실상 김무선 씨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면 그 해당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들이 담당 변호사가 되어서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까지 김무선 씨의 여러 가지 그런 경찰서에 출두할 때의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강용석 변호사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랬죠. 이제부터는 모든 얘기는 우리 변호인 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서 해달라라고 했고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서 강용석 변호사의 예를 1인 개인 방송에도 많이 출연을 하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는데 강용석 변호사의 도움을 뭐 옥중 변호라고 소위 요새 말하는데 그 옥중 변호가 가능해요? 그게 서면을 쓰고 서면을 검토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옥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법정으로 구속됐기 때문에 본인이 법정에 나올 수는 없겠죠. 하지만 서면을 검토하고 같은 법인에 있는 다른 변호사들이 출석을 해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변호인으로서의 업무 역량을 100% 발휘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자기 소송도 또 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강용석 변호사가 내 변호사이다라는 것에 정신적인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 김무선 씨로서는 지금 굉장히 어떻게 항소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훈훈한 소식인데요. 손흥민 선수 얘기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군인들을 위해서 통큰 기부를 했다고 하거든요. 워낙에 이 손흥민 선수가 애국심이 남다른 선수로도 또 유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 여긴 사실 우승하러 온 대회고 2연패하러 온 대회고 그런 거를 저는 항상 목표로 했고 선수한테도 그런 거를 제일 먼저 얘기해줬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경기에 나가는 걸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태극기만 보면 아직도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애국가만 나와도 좀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역시 국가대표는 국가대표군요. 정말 태극기와 애국가만 들어도 뭉글뭉글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게 군을 위해서 또 기부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군에다가 기금 1억 원을 쾌척을 했어요. 1억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육군 장병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기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기꺼이 난 참여한다라고 하면서 1억 원을 냈는데 이게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금메달 따고 나는 병역 특례 받았고 이제 그러면은 1억 원 내고 이게 아니고 순서가 뭐 아니에요? 아니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따기 전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8월에 먼저 쾌척을 한 거예요. 아 그게 지금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금메달을 따지 못했으면 군을 갔겠죠. 어떤 상황으로든. 그리고 또 금메달을 땄다면 그 이전의 상황이니까 나는 저 특례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는 군을 가든 안 가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초연한 모습이라고 전 느껴져서 손흥민 선수의 애국심은 가식은 아니다. 진정성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혜택을 받고 육군에다가 1억 원을 기부를 했어도 그것도 뭐 물론 대단한 그것도 의미 있지만 이건 그게 아니군요. 반대라고 하니까는 손흥민 선수가 정말 남다르게 보여지는데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축구 선수들의 기부 릴레이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1,500만 원을 그 친정팀인 그 성남에게 이제 기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황의조 선수도 역시 이 중학교, 고등학교 성남에 있는 그래서 성남 FC 그 유소년 축구팀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친정팀이고 또 자신의 후배들이 자신의 그 궤적을 그대로 따라왔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1,500만 원을 그 쾌척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또 아마 그 이에 그 뒤질세라 그 릴레이 기부가 이어졌는데요. 그 이승우 그 선수 역시 이승우 선수 역시 자신의 그 시그니처 그 브랜드를 판매 수익을 해서 거기서 생기는 전액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그 위해서 전액 기부를 하겠다. 뭐 이렇게가 알려져 있는데요.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할머니에 대한 이제 사랑이 그 남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과거에 경기 중에도 할머니가 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머리에 염색까지 했다. 이런 그 일화도 있습니다. 어쨌든 연이은 릴레이 기부는 축구 사랑에 더 증폭되는 좋은 긍정적 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황의조 선수의 플레이 한번 잠깐 볼까요? I don't care. I got this feeling on a summer day when you
face. You're so damn hard to please. We gotta kill this switch. You're from the 70s, but I'm a 90s bitch. 아이, 태극 전사들이 참 멋있어요. 경기도 멋있고 기부도 또 멋있고. 어제 또 400억 기부하신 또 노부부 고려대학교. 와, 네. 기부하는 분들은 표정이 좋아요. 네,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도 좀 기부를 해야 될 텐데.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